안녕하십니까. 그라운드 K의 장동훈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회사와 저희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소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경험하셨던 모빌리티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택시나 대리운전 뭐 이런 서비스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그라운드 K가 하고 있는 거는 실제 관광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업자의 DX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의 4대 요소를 혹시 아실까요? 여행의 4대 요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행 갈 때 뭘 타고 가죠? 항공, 그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예약하는 게 뭐예요? 숙박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현장에서 뭘 예매를 하죠.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그걸 보통 액티비티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교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이라는 게 항공과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 지상교통이라고 하죠. 근데 지상교통이 우리가 패키지를 타고 다녔을 때, 패키지를 갔을 때 다 같이 가이드가 동승한 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소규모의 그룹들이 다녔던 이런 미니밴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혹시 뭐 법조에서 오셨지만 높은 분들을 모실 때 출장 가실 때 의전 차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여행과 관련된 교통 서비스들의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아직까지 되게 아날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방법이 뭐 패키지에서 FF로 전환됐고, 뭐 대부분 뭐 상용으로 출장 가는 패턴도 있지만, 이 각각의 여행의 이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지상 교통 서비스들이 여행 산업 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출장 가셨을 때나 이런 컨퍼런스 했었을 때 국내에서 개최하는 이벤트나 그런 고객 초청 행사에 필요한 차량 서비스들을 저희는 소싱해서 오퍼레이션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정상회담, 뭐 정상회담 차를 타고 갔는데 카카오 택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백엔드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그라운드 K 저희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저희가 차량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여행 산업에 차량 서비스 공급하는 차량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전세버스, 렌터카. 우리가 택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대법원장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네. 카카오 택시 불러갖고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출장을 가시게 돼요. 네. 미국 JFK로. 여러분들이 비서예요. 근데 누가 감히 우리 사장님한테 Hey boss,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우버가 편하니까 우버 불러 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장 판사님, 네. 법무부 장관님 가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버가 편하더라도. 우리가 뭘 준비해요? 장관님 도착하시면 장관님의 멋진 이름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기사님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왜? 말없이 타야 되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게 여행에서 필요한 교통 관련 서비스입니다. 아까 정남호 학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현지인과 관광객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택시를 타고 있는 서비스가 해외에서 가면 우버를 타요. 그거는 우리가 해외에서 탔다고 해서 그 여행의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현지인과 섞여 타는 생활형 미착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산업 내에서 필요한 교통 서비스들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IT에서 할까요? 택시에서 할까요? 둘 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처음부터 IT 회사로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어느 날 문득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왜 인수하겠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면허 싸움. 1차적으로 뭐 면허도 중요하지만 DX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교통 기반의 사업자들이. 왜? 이분들은 DX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여행의 4대 요소 중에 항공, 호텔, 숙박, 항공, 숙박, 액티비티는 공급자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사.
우리가 아무리 예약 플랫폼을 하려면 가격 프라이싱을 뽑아내려면 뭐가 받쳐줘야 돼요? 항공사에서 프라이싱을 입력해주는 DX가 돼야 되고요. 호텔에서도 야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야놀자가 가격 프라이싱을 뭐 다양한 가격 비교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 다 인수해서 지금 산업의 밸류 체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액티비티는 사실은 오퍼레이션에 대한 디지털이 필요 없어요. 왜? 매표소는 입장만 하면 돼요. 입장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커머스하고 정리가 되면 되는데 교통은 오퍼레이션의 디지털이 필요합니다. 왜? 단순한 입장도 아니고 이 세 개, 네 개 카테고리 중에 가장 복잡한 난이도가 높은 게 교통의 오퍼레이션. 왜 그럴까요? 항공사, 숙박, 액티비티는 여러분들이 예약했잖아요? 가서 이용만 하시면 돼요. 이용만. 우리가 항공기 타려면 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이용하면 되죠. 숙박 하려면 호텔 가서 내가 이용하면 됩니다. 에버랜드 가요? 내가 야놀자 가서 티켓 샀는데 에버랜드 입장하면 돼요. 근데 교통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차량과 기사 그리고 이걸 오퍼레이션하는 회사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교통 사업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자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지자체들이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지금 뭐 간단하게 전라남도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이타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타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야놀자의 전라남도 버전을 한 35억 주고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안에 되게 대단한 걸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전라남도 안에 모든 숙박과 모든 관련된 교통 그리고 모든 액티비티를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싶대요. 저는 전라남도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야놀자 35억 주고 전라남도 체험 기획전을 만들어줘서 전라남도 콘텐츠를 예약할 때마다 10,000원씩 마케팅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전라남도가 더 홍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이 과연 이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잘 됐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 사업에서 교통 파트, 모빌티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고속버스 예약을 제이타스 안에 사고 싶대요. 근데 고속버스 예약을 과연 이런 제이타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예약을 할까요? 네, 아직 퀘스천이지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스마트 관광 도시 플랫폼에 대한 모빌티 서비스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관광 도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필수 5대 요소가 스마트 모빌티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모빌티. 근데 이 파트들이 서비스가 운영이 되면서 좀 개선돼야 되거나 한계점들이 좀 있는데 관련돼서 간단한 영상을 좀 볼게요. 인천 계항장 일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계항장 일대 관광지를 무료 버스를 이용해서 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이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고종 어차 모양을 한 15인승 버스가 인천항을 출발합니다. 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계항장 고가이로 가는데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봉화마을과 재물포 불악군 그 현재 위치에 따라서 스크린에 어디에 정거장이 내리는지 관광객들이 알게 되고 이런 코스들을 통해서 앱으로 내가 탑승해야 될 정거장을 선택을 하게 되고 투어 앱을 통해 예약하면 투어버스 이용 여부 승하 차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셔틀 투어 버스 노선이랑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시티 투어 버스를 타보시면 탈 때는 우르르 타는데 거기 갔다가 목적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타려면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무조건 갔다가 목적지에서 다시 타고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티 투어 버스에 정거장별 예약제를 해서 정원을 확인해서 기차의 티켓 방식처럼 셔틀버스의 정거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가 일명 수요 응답형 버스, 뭐 DRT라고 하기도 하고 MOD라고 하고 있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수요 응답형 버스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버스의 노선별로 정거장이 있어요. 근데 이 정거장 1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3번에 탔는데 3번에서 타고 싶어. 근데 난 10번에서 내릴 거야. 근데 4번부터 9번까지 손님이 안 타요. 그러면 3번에서 10번까지 건너뛰어서 10번에 내리면 돼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서울 전 지역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게 일정적으로 한정된 제한 지역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버스를 택시처럼 불러 타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현재 인천하고 강릉에서 시범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인천의 모든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되게 제한적인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네. 영종도 도에 섬에 사는 사람들, 즉 대중교통이 되게 취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 갑자기 나왔느냐?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고향 농촌에 100원짜리 택시, 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동할 때 필요한 것들을 100원 택시나 뭐 행복 택시 뭐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근데 이게 수단이 약간 생활형 밀착 서비스로 조금 확장되는 케이스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왜? 기존의 노선버스, 마을버스 회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자꾸 이런 것들을 플랫폼 사업자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요 응답형 버스의 기본적인 취지는 농어촌을 기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되게 취약한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법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아이모드 사업이나 강릉에서 이런 뭐 스마트 뭐 웰트 사업을 할 때 한정 면허라고 해서 임시 한정 면허를 발급받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해보고 싶냐? 외국인 관광 대상으로 4대문 안을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 명동, 동대문, 경복궁, 종로 요렇게만. 왜? 외국인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명동에 가거나 동대문에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 명동, 동대문, 경복궁, 종로까지는 걸어 다니시거나 뭐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때로는 명동, 동대문까지 가는 다람쥐 택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외국인만 골라 태웁니다. 10,000원씩 받고. 그리고 명동에서 남산 케이블카 입구까지 다람쥐 택시 매트 안 꽂고 10,000원씩 받고 가는 택시들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서비스를 누가 해야 되느냐? 서플라이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서플라이어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왜 전세버스 사업자들이냐? 전세버스 사업자를 혹시 그 대기업 통근버스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없으시네요. 대기업 안 다니시니까. 그 대기업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면 전세버스의 주 매출이 우리가 이용하는 등산 갈 때나 결혼 갈 때 여행 갈 때 타는 매출 비중이 아니라 60% 이상이 대기업 통근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360일 안정적인 물량이 있으니까. 그럼 아침에 출근시키고 저녁에 퇴근시켜요. 그럼 낮 시간에 뭐야? 놉니다. 네. 이런 차들, 서울 수도권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대기업 통근버스들의 인프라를 묶어서 이런 수요 응답형 버스를 하면 운송 사업자도 차를 안 놀리고 비즈니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빌티 플레이어들 문제는 뭐냐? 기존의 운송 사업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따라와요. DX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차를 사요. 자꾸 타다가 약간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전세버스를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난 타봤다. 내가 개인적으로 버스 한번 탈 때 돈 내고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워크숍 할 때 단체로 누가 빌려줘? 회사에서 예약해서 결혼식에서 이거 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전세버스 회사라고 하면 이 여행을 오면서 되게 필수적인 교통사업자들인데 이 사업자들이 DX가 안 돼 있어갖고 플랫폼 회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테크를 바탕으로 여행하는 서비스를 확장하자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 거점, 교통 거점과 연결하여 뭐 이런 관광 콘텐츠나 이벤트, 콘서트 중간 교통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서비스 인프라인데 아쉽게도 이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DX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받아줄 역량이 없어요. 그렇지만 왜 안 되느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일단 법으로 막혀있어요. 전세버스는 개별적으로 유상운송을 금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뭘 하냐?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 차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을 다 하고 플랫폼과 버스 회사 간에 버스 때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버스 때 계약. 그러다 보니 이 여행 산업 내에 있는 교통 사업자는 평생 DX를 아날로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플랫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럽의 플릭스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감하게 이 버스 회사가 버스 한 대 없이 처음에 브랜드 사업으로 이 유럽 전 지역에 있는 버스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가맹 사업, 브랜딩 사업으로 확장을 해 나가서 지금은 버스의 기차까지 다양한 유럽의 모든 교통편을 핸들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게 전세 버스의 뭐 여행 분야도 있지만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이 마련한 출퇴근 버스 불법이랍니다. 왜 불법이라고 하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지역에 이미 뛰고 있는 마을버스 회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법에 근거해서 이걸 다 풀어냈는데 기득권 사업자들이 항의하고 일어나니까 일단 걸고 넘어진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걸 내놓고 일단 영업을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이 조금 미련한 뭐 부족한 부분을 다시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아예 못하게 해요. 그게 약간 타다 같은 형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쨌든 해결책을 찾았잖아요. 교통 소외 지역의 해결책? 제품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방 이분 있죠. 금방 그 마지막에 그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이 사이버 수사가 되게 유명한데 이분이 참고로 고양시에 정년 퇴임하셨던 분이 버스에서 취업을 하셨어요. 저분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고양시 주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게 어쨌든 전혀 불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합법화가 통과가 된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전세 버스의 개별 탑승이 좀 허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DX가 좀 받쳐줘야 된다 하고.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되게 다양한 플랫폼 관련된 운송사업법이 나오는데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 1, 2, 3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타다 서비스를 이제 하려면 국가에 돈을 내고 하랍니다. 국가에 돈을 매출의 법만큼. 안 그래도 수익률이 저조한데 그 돈까지 내고 누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있어요. 렌트페이 기본으로. 자, 플랫폼 2번에 플랫폼 운송 가맹 택시 면허로만 이런 사업을 하래요. 네, 택시 면허로만. 그러다 보니까 택시 카카오 모빌티가 택시를 사들이기 시작하고 타다도 노란 번호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중개 플랫폼 사업. 택시 면허하고 기존 플랫폼에 뭐 중개를 하라는데 카카오 택시에 두 가지 서비스가 있죠. 블루와 일반 호출. 그냥 블루 서비스 직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일본어 출이 플랫폼 중개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기존의 운수 사업자들의 기득권 세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광택시라는 사업이 있어요. 자, 관광택시는 또 다른 영역인데 택시는 생활 형성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택시 타고 갈 때 경복궁에서 논현역 갈 수도 있고 시내 뭐 단거리를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단거리 관광택시는 언제 타느냐? 내가 대절로 탔을 때, 네, 하루 종일 탈 때. 그럼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왔어요. 자, 숙소는 명동인데 택시를 탈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어딘지 제가 샘플을 드릴게요. 1번 서울에서 경복궁 갈 때, 2번 서울에서 민속촌 갈 때, 3번 서울에서 강남 갈 때. 언제 택시 타고 갈까요? 강남 갈 때? 민속촌이죠. 왜? 민속촌 어떻게 갈 거예요? 에버랜드? 우리나라 사람들 강남역에서 5002번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그죠? 외국인이 5002번 타고 에버랜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 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서울 택시가 에버랜드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경기도까지. 가는 건 갈 수 있어요. 네, 가는 건 갈 수 있는데 영업 외 지역.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못 가는 걸 택시를 불러 탔는데 갑자기 영업 이수 지역이 벗어났다고 해서 할증 요금을 때립니다. 여행의 특성이 뭐냐면 사전에 요금을 다 알아야 돼요. 견적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뭘 가려고 하면 견적 예산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이 관광택시 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수나 양양에서 지금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영업 외 지역을 좀 이탈해도 요금을 좀 이렇게 정규화하자, 표준화하자. 여수 놀러 갔으니까 순천도 가고 여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택시도 지금 뭐 이번에 관광전략회의에서 뭐 대한민국 뭐 전체 뭐 관광택시를 통일화하자 브랜드화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규제들이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실제 관광에 특화된 법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광에서 택시를 얘기했는데 아까
뭐 우버가 혁신적인 기술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우버가 한국에 왔을 때요,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를 택시로 안 보고 외국인 우버를 사용하는 전 세계 유저들의 이런 언어에 대한 편의나 교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자 문체부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관광국과 교통국의 차이가 되게 다릅니다. 교통국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관광은 되게 오픈 마인드여서 뭐라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만약에 우버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가 외국 관광이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가장 힘든 서비스가 교통 관련된 언어 서비스란다. 이거를 우버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딱 외국인 타겟으로만 문체부나 관광부서 통해서 접근을 했다면 지금 이 우버의 판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말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이규민입니다. 할 얘기 그 갖고 왔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감명 깊게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의 거기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아니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생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식혁명, 예를 들어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식혁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를 보는 게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이 세상의 모든 변화,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저는 이 모발리티 쪽에 보면서 그걸 느껴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한항공 10년 다녀서 트랜스포테이션 때문에 그런 걸 불렀을까? 아니면 여기 교통 취약 지역인 제가 논두렁 출신인데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때문에 불렀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푸드 서비스, 외식 서비스 배달 플랫폼과 비교해 봐서 왜 이 모빌리티 쪽에는 왜 이렇게 좀 잡음이 많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배달 서비스 플랫폼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 장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들을 플랫폼 운송 사업, 그리고 플랫폼 운송 가맹, 플랫폼 중개 사업이 있어요. 이 플랫폼 중개 사업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중개 사업 들어왔을 때 기존 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6.25처럼 잘 흡수됐어요. 그리고 기존 소비자하고 생산자한테 모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플랫폼 운송 가맹,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허나 이런 거인데, 이러한 것들은 외식 배달 서비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큰 겹치는 부분은 없지만 프랜차이즈 자체 어플리케이션 쪽에 가입이나 그거 말고는 부딪힐 게 없어요. 문제는 요 끝에 플랫폼 운송 사업,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의 충돌,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자체 외식 프랜차이즈 서비스 사업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네한테 넣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외식 산업에서 절대적인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아까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만 멈추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경쟁자들을 들고 와요. 기존의 사업자들이, 기존의 택시나 버스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었어요. 아까처럼 전세 버스의 중간에 너무 좋아요. 절대 사회적 비용인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거 이익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거든요. 공공성, 투명성, 공평, 공정, 이게 주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해 충돌이 생기죠. 왜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전세버스 사업자 가져와서 하게 하고, 새로운 우버 쪽의 사람들의 운송, 새로운 경쟁자들을 진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큰 충돌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영세한
개인 자영업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은 절망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결국 그거의 갈등을 해소해야지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배달의 민족이 외식 서비스에 들어오는 순간 신뢰감도 잃고 끝나요. 그럼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버스에서 전철역에서 버스 아까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그 셔틀 버스라든지 관광 택시라든지 이런 여러 서비스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모양새를 어떠한 모양새를 띄워야 되느냐? 기존의 사업자들, 기존의 본질적인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선 경쟁력을 갖춰서 그 같이 경쟁에서 설 수 있게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했는데 거기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누가 해줘야 되느냐? 공적 영역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적 영역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해서 진입하는 새로운 그 사업자들과 기존의 사업자들을 DX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같이 그 경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 기존의 업체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니까 요 기존의 본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결국 아까 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을 지원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사람들이 전철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선행해야지 저는 새로운 사업자들,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웅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받은 거 기쁘고요. 저는 이제 정보파케 회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정보파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또 젊으신 분들이 참석한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옆에 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이제 법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법 원칙만 강조한 나머지 현실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실전의 문제고 우리가 잘 풀어야 될 그런 수학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변환되면서 발생하는 큰 문제이고요. 우리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진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는 자신의 관할 영역인 제조업 위주로 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제정해서 물론 데이터 규제를 푸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영역은 주로 국토부 관련이니까 국토부 주도로 뭐 이런 유사한 법들도 뭐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결국 그러한 법에서 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해 관계자 이익 조정의 문제인데요. 이익 조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계속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공영 수용 같은 거 택시 면허제를 보면 저는 언젠가는 그 면허 가격에 대해서 수용 보상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라운드 K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 전세 버스 뭐 이런 것들, 관광 택시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더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객과 버스의 위치 정보를 다뤄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재밌게도 위치정보법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정보법과 더불어서. 근데 위치정보법의 특색은 사실 개인정보법의 하위 개념으로 봐도 되는데 실제 법 운영은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LBS 사업자라고 하는 그 사업자 개념을 둬가지고 사업자들을 방통위가 이렇게 레귤레이션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개인정보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서 사업자 신고를 하진 않죠. 근데 위치정보법만 유난히 사업자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정부가 뭔가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사업도 하면 아마 그 문제를 뭐 접하게 될 거고 그런데 특히나 개인 정보를 다룬다 하더라도 개인 위치 정보를 다룬다 하더라도 LBS 사업자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를 꼭 방통위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방통위가 그 신고 사항을 가지고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레귤레이션 관계, 개인정보에 관한 레귤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 개별 버스에 우리 운전 아저씨들 분들은 이제 일종의 지입차랑 비슷해가지고 사실상 자영업자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일 수 있지만 사실상 노동자적 주의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 노동자 이슈가 되고 사실 이 문제는 노동법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달 라이더들에서 분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법 문제를 또 슬기롭게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에서 최초로 얼마 안 됐는데 라이더법이 제정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노동자로 보는 이제 법안도 생겼는데 극렬한 어떤 그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도 나왔지만 위헌 소송도 막 벌어지고 뭐 난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또 비등 좀 생각나는 게 화물연대 케이스도 사실 뭐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화를 보면서 노동법 이슈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화가 되면 결국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외국 플랫폼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몇십 배 되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진출을 하게 되죠. 외국 플랫폼 사업자의 특징은 처음부터 진출을 하고 있지 않다가 좀 보고 좀 정리가 되면 들어오게 되는데 막상 들어올 시점에서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잠식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국내법의 적용이라는 게 사실상 외국 플랫폼 사업자인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위 차별적 대우 이슈가 생깁니다. 차별적 대우 이슈가 생겨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러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의 규제도 외국 사업자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외국 사업자가 다룬 이런 데이터도 한국 내에 존재하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이슈도 생기고 이게 뭐 더 상위적 개념은 데이터 주권, 데이터 서브레니티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풀기 위해서 아까 발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막 EU, 한국, 뭐 일본 여기저기서 막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EU에서 성립이 됐지만 그 법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해봐야 아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또 플랫폼 규제 이슈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관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마치 뭐 알렉산더 대왕이 매듭 풀듯이 뭘 탁 잘라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시간도 되게 걸리고 하나하나씩 풀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세미나가 그러한 매듭을 하나 풀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규민 교수님 그리고 전홍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